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헌 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굳이 얘기하면 큰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제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디스하시는 거야.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저는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우리 헌법에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고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에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나왔다가 세불리하니까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3명이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주 황당한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당 내에서 사실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거기서 룰을 얘기하면 논쟁을 해서 합의를 하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타일이 다르구나를 알았어요. 또는 제가 법률에 법과 규칙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법과 규칙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호보다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있고 안희정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박원순이 있고 김부겸이 있고 등등등이 있다면 여기는 안철수 후보 말고는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느 쪽이 미래인가? 단어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정책과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이제 그 미래가 육체적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DJ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비전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등이 그냥 대표적 인물을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1%의 재고 없이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더민주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이 맞나요? 제가 청년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였나 하면 그 오른쪽으로는 박정희가 있는 거죠. 그 왕이었어요. 저는 그 종신왕이라고 생각했죠. 제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통령이 바뀐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 맞았는 상황이지만. 근데 반대편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이 계셨고 그분들도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대통령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카리스마를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말씀도 잘 못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 토론 이런 것들 촌철살인 애드립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시대에 사실은 20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갖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J나 노통이 갖지 못한 덕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한 8, 9개월 동안 당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회의 안팎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덕성이 뭐냐면 경청력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너무 잘 들어줘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기도 한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제 흔드는 것, 이 인내력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인내력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신사다, 점잖다, 이렇게, 실제 그러하신데, 신사다, 점잖다, 이런 것이 이제 무골호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잘 참아요. 잘 참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 참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면 눈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떴다가 깜빡 이런 습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다, 노통이다, 좌우가 다르지만 바로 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면 문의 특성은 막 공격이 나오고 화가 나도록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껌뻑껌뻑 하면 그때 사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사귀었다가 말을 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의 덕성인데 엄청난 원칙주의자입니다.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아까 신사란 이미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악수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셉니다. 원칙주의자란 말은 제가 혁신위원 할 때만 생각해보게 되면 혁신위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당시 문 대표님에게 우리 혁신안을 만들게 되면 문 대표님 또는 문 대표님 사람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지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 전화해가지고 이건 좀 봐줘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언론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저한테 혁신위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더라도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분당 직전에 왔을 때 당시에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원 전체 전당원 투표를 걸겠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내가 대표직 그만두겠다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걸겠다라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표직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내 세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처럼 분당 이후에 문 대표를 지키자고 많은 분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얘기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당 세력으로는. 근데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청을 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말을 인내를 하고 경청 인내 후에 자기 입장을 정해요. 그럼 막
이 황소고집으로 원칙을 지킨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경제위기, 국방위기 문제, 민생위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문 대표가 말 언변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뭐 중언부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둘수록 점점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정치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12월에 해야 될 대선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뭐냐?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어긴 거죠. 전 법학자로서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겠습니다만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권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인사권, 그 다음에 국민 세금의 사용권을 5년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어긴 상태에서 만들어서 나라꼴을 시쳇말로 개판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역할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로 됐다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탄핵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쪽에 자유한국당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표가 되시고 그 뒤에 또 5년 또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해서 요번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입에서 나왔던 공약, 우리 여러분들이 받았던 공약집이 완성되고 실제 실현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의 뿌리를 새로 박는 거죠. 기둥을 새로 잡는 걸 먼저 하고, 그게 이제 1차적인 것 같고요. 법학자 입장에서는. 그의 기초에서 두 번째는 저는 민생위기라고 봅니다. 이 민생이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안보 문제나 이 문제는 다르게 외교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외교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청와대와 외교부 등등에서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임기 초기 3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뭐 위대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차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4년차 들어가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3년에 빨리 법과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세우고 나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이 사람 말고 그다음 사람에게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10년 가는 거죠. 민주개혁 세력의 장기 집권을 꿈꾸시는 거예요? 전 뭐 아주 강력히 꿈꾸고 있습니다. 헌법하면 참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면 눈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떴다가 깜빡 이런 습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다, 노통이다, 좌우가 다르지만 바로 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면 문의 특성은 막 공격이 나오고 화가 나도록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껌뻑껌뻑 하면 그때 사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사귀었다가 말을 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의 덕성인데 엄청난 원칙주의자입니다.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아까 신랄한 이미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악수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셉니다.
원칙주의자란 말은 제가 혁신위원 할 때만 생각해보게 되면 위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당시 문 대표님에게 우리 혁신안을 만들게 되면 문 대표님 또는 문 대표님 사람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지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 뭐 전화해가지고 이건 좀 봐줘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언론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저한테 혁신위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더라도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분당 직전에 왔을 때 당시에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원 전체 전당원 투표를 걸겠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내가 대표직 그만두겠다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걸겠다라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표직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내 세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처럼 분당 이후에 문 대표를 지키자고 많은 분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얘기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당 세력으로는. 근데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청을 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말을 인내를 하고 경청 인내 후에 자기 입장을 정해요. 그럼 이 황소구십으로 원칙을 지킨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위기, 국방위기 문제, 민생위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문 대표가 말 언변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중언부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할 사람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둘수록 점점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정치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12월에 해야 될 대선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뭐냐?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어긴 거죠. 전 법학자로서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겠습니다만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권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인사권, 그 다음에 국민 세금의 사용권을 5년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어긴 상태에서 만들어서 나라꼴을 시쳇말로 개판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역할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로 됐다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탄핵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쪽에 자유한국당은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원 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있는데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님은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굳이 얘기하면 큰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제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새 기업을,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큰 성과를- 디스하시는 거야. 아,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전 정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1%의 그 재고 없이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더민주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이 맞나요? 제가 청년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였나 하면 그 오른쪽으로는 박정희가 있는 거죠. 그 왕이었어요. 저는 그 종신왕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통령이 바뀐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 맞았는 상황이지만. 근데 반대편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이 계셨고 그분들도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대통령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카리스마를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말씀도 잘 못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 토론 이런 것들 촌철살인 애드립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시대에 사실은 20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갖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J나 노통이 갖지 못한 덕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한 8, 9개월 동안 당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회의 안팎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덕성이 뭐냐면 경청력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너무 잘 들어줘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기도 한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제 흔드는 것, 이 인내력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인내력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신사다, 점잖다, 이렇게 실제 그러하신데, 신사다, 점잖다, 이런 것이 이제 무골호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잘 참아요. 잘 참고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우리 헌법에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고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에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나왔다가 세불련에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3명이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주 황당한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당 내에서 사실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거기서 룰을 얘기하면 논쟁을 해서 합의를 하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타일이 다르구나 알았어요.
또는 제가 법률에 집착하고 법과 규칙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법과 규칙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호보다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있고, 안희정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박원순이 있고, 김부겸이 있고, 등등등이 있다면, 여기는 안철수 후보 말고는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느 쪽이 미래인가. 그러니까 단어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정책과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전 단순히 이제 그 미래가 육체적 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 DJ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비전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등이 그냥 대표적 인물을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